네, 안녕하세요. 무리용과 관리 강사 김영준입니다.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뜻은 이 수업을 이제 확정 지으셨다는 뜻이겠죠. 아마 변경 기간 끝나고. 네, 그래서 이 수업을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하수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번 시간 이제 상하수도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조금 작게 모여 살 때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굳이 필요가 없었지만 대도시를 이루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상하수도 시스템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의 대도시가 로마였던 만큼 로마에서 최초로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중세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성주 중심으로 이렇게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대도시로 발전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게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어 왔지만 다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수도 시스템도 이제 뭐 좀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과 소변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아무데나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위생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흑사병이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세 유럽 사회를 무너뜨렸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근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대는 제가 기준은 이제 그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크게 발전한 유럽의 두 도시 하면 보통 이제 런던과 파리를 꼽거든요. 그래서 런던과 파리가 둘 다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두 도시가 동일하게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만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이제 자체 수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하수도는 그냥 하천에 오물을 버리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좀 더 깨끗한 물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비료화를 통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런던, 파리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먼저 런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거나 뭐 데모하거나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을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였는데, 자신의 사유지 안에 울타리를 쳐서 소유권을 명확히 한 형상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 땅 내가 명확하게 하는데 뭐가 이게 새로운 운동이고 뭐 이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약간 그런 사유재산 이런 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 뭐 소작농이 뭐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에 가서 뭐 과일을 따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고 했대요. 근데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게 하는 책이 한 권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쓴 자본론이거든요. 자본론이래. 그 국부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덤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에 이제 글을 쓰기를, 사유재산을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는데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돈 많은 귀족이나 뭐 땅 많은 지주들이, 그래? 그럼 나도 사유재산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구를 해볼까 하면서 내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소작농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 양을 기르는 게 더 돈이 많이 되니까 소작농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양을 기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제 소작농들이 이제 쫓겨나고, 뭐 사람들이 뭐 기존에 땅이 있던 사람들도 농사 짓다가 이제 가뭄이 들고 하면은 남의 땅에 가서 좀 이렇게 과일도 따먹고 뭐도 캐먹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소작농과 빈농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어디 일자리가 없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런던이 요즘 핫하더라, 런던에 요즘 일자리가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런던으로 다들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런던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이 인클로저 운동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엄청나게 이제 런던에서 많은 인구가 모여드니까 대도시가 되고, 대도시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원래 이제 여기가 대도시가 되기 전에는 뭐 템즈강이 바로 옆에 흐르니까 템즈강 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얕은 우물을 파서 뭐 이걸 이용하던가, 아니면은 물장수에게 물을 사 먹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대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이제 10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런 뭐 얕은 우물이나 템즈강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수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수도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당수에 이제 여기는 이제 민간 회사가 이제 물을 공급했는데 이 회사가 뭐 딱히 뭔가 이걸 처리하고 정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템즈강 물을 퍼가지고 파이프로 날라서 그냥 공급하는 요게 그냥 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뭐 램버스나 사우스워크나 엔드복스홀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상수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물을 뭐 템즈강이라고 해서 템즈강 상류에 깨끗한 물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템즈강 뭐 가까운 데 있는 그냥 템즈강 물을 이렇게 퍼다가 하는데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였잖아요. 산업혁명 시기니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이 공장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폐수가 그대로 이제 템즈강 흘러 들었거든요. 그럼 이 템즈강 물이 엄청나게 오염된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공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수질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마시는 물은 샘물로 그냥 기타 용수망 이 템즈강 물로 해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템즈강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주변의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이제 유입되게 되죠. 더군다나 이런 그 오염물질 유입을 더 이제 부추긴, 더 악화시킨 이런 발명이 수세식 화장실인데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실내 화장실이 이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변을 보고 이거를 퍼서 나르던가 양동이로 나르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물로 싹 하고 씻어버리면은 뭔가 좀 더 이제 집안을 깔끔하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얘를 들고 나가야 되는 수고도 덜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런던에 이제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하수도로 연결되다 보니까 런던 하수량이 2배로 증가하고 아무래도 기존에는 뭐 그냥 뭐 설거지한 물, 세탁한 물만 이런 것만 있다가 대변과 소변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템즈강 오염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문에 있는 템즈강 오염을 묘사한 사진인데 이렇게 뭐 사신이 이렇게 템즈강을 배로 다니고 있고 요 위에 이제 시체들이 막 떠 있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요 오른쪽 애가 이제 템즈강 물의 신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라고 소개하는데 다들 이렇게 약간 기형아라던가 이상한 모습을 띠고 있다던가 요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런던의 상수도가 엄청나게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이제 당시 쓰여진 소설 험프리 클링커의 여행이란 책 안에 이런 런던의 상수도 상태를 묘사한 글이 있는데 뭐 잠깐 읽어드리면은 물을 마시려면 온갖 종류의 오물에 노출된 개방형 수로를 거쳐서 온 물을 단숨에 들이키거나 아니면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더러움이 스며든 템스강 물을 삼켜야 했다. 공장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온갖 약품, 광물질, 독극물에 부패하는 짐승과 사람의 사체가 만드는 오물이 더해지고 주간 사망자 통계가 잡히지 않은 지역 내의 모든 빨래통, 계집, 공동 하수구에서 나온 오물이 섞인 고용물 중에서는 인분이 가장 참을 만한 부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써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상수도가 오염되고 오염물질들 뭐 화학물질들 이런 게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똥 그러니까 인분이 사람 똥이잖아요. 사람 똥이 그나마 제일 참을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오물들이 많이 넘쳐나고 이런 오물로 오염된 강물을 그대로 공급하고 이런 오물들이 이제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유행병이 돌아야겠죠.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콜레라가 발병해서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31년에 이제 런던 콜레라가 발병해가지고 처음에 3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쨌든 이 유행병이 발병을 하니까 이제 당시 의학 이론인 도끼 이론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거리 청소를 했겠죠. 뭐 도끼 이론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쓰레기나 오물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그런 의학 이론이에요. 어쨌든 당시에는 이 도끼 이론이 되게 의학 이론으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정론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위생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런 쓰레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약간 물을 통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똥, 인분 아니면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얕은 우물이나 템즈강으로 흘러가면서 여기가 오염되고 이 오염된 물에서 이제 콜레라 병균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생겨난 상태에서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심으로 인해서 콜레라가 발병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뭐 거리에 아무리 쓰레기를 청소하고 오물 치우고 이래도 당연히 콜레라가 나아지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콜레라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 당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끼 이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쓰레기 관리 열심히 하는데 이게 병이 안 났네. 이거 혹시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 의심을 한 대표적인 의사가 존 스노우라는 의사인데 뭐 이렇게 생긴 의사라고 합니다. 이 존 스노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 이제 국립 그 왕실 주치의가 됐을 정도로 어쨌든 유명한 의사인데 이 사람이 오염된 식수와 콜레라가 연관되어 있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도끼 이론에 따라서 뭐 쓰레기나 뭐 오물에서 나오는 도끼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인성 질병임을 밝혀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과 이 사람 동료들의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1848년 2차 콜레라 발발 이후에 도끼 이론이 완전히 폐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수인성 질병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취수구를 오염이 좀 더 덜한 상류 쪽으로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수장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그냥 모래를 통과한 이런 여과 장치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정수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자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스노우가 어쨌든 콜레라랑 오염된 식수가 연관이 있다 이거를 밝혀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밝혀낸 과정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뜻깊기도 한데 요게 이제 당시에 존 스노우 박사 이 의사가 이제 이 콜레라가 그 오염된 물이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냈을 때 사용한 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기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글뱅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게 펌프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물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대판으로 보기 좋은 지도로 바꾸면은 이 파란색 점들이 우물의 위치고 빨간색 점들이 사망한 사람들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면은 여기 이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사할 때 여기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진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우물 맛이 특별히 좋다 그래서 여기 물을 일부러 퍼마신 그런 집들이라고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존 스노우 의사가 이 우물이 뭔가 문제가 있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뭔지 모르지만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서 우물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이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못 쓰게 만들고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서 보니까 이 콜레라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도끼 이론에 따라서 뭐 쓰레기가 우물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끼 이론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물 손잡이를 부러뜨려서 이 지역의 전염병을 해결한 이 존 스노우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이 우물이 있었던 이 위치에 현재도 런던에 가시면은 이 존 스노우라는 이게 약간 뭐 음식점 겸 약간 술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게가 아직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존 스노우 써 있으면 여기 이제 손잡이가 없죠 우물인데 이 손잡이가 없는 우물 이게 뭐 지하수 퍼오는 펌프가 이렇게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번도 못 가고 있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런던 갈 일이 있어가지고 런던 갔을 때 한번 들려봤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안에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식당 아니면 주점 약간 이런 거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약간 실망했는데 대신에 요거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런던 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활동한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국민법 제정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국민법이 뭐냐면은 지금 말로 따지면 뭐 복지 정책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국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뭐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뭐 세금으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뭐 한 거고 그래서 전혀 도와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도태시켜야 된다. 도태시켜서 빨리 죽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토마스 멜더스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인구론을 제창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인구론 하면은 뭐 이렇게 인구는 뭐 식량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배수로 해가지고 엄청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식량 부족으로 우린 전부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인구론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래서 식량 부족이 올 거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식량 부족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민들이 일부러 되게 잘 많이 모여 살게 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최대한 많이 죽일 수 있는 구조로 빈민들의 집을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 같기도 하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빈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오히려 빨리 죽어야 되는 존재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제 철학을 그런 게 이제 메인인 그런 시대 이제 구민법으로 이제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이론을 제창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유색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해가지고
그걸로 좀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런던에서 템즈강 오염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냐라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제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 하수를 그냥 템즈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인근 그 런던 외곽에 있는 농장으로 보내자. 그러면 얘를 농장으로 보내면은 비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템즈강을 오염시키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하수 농장이란 걸 제안을 해요. 이 하수 농장이 당시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지지를 했지만 엔지니어들이 너무 비싸고 비현실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 무산이 돼가지고 결국 계속 오염물질은 템즈강으로 내버리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템즈강으로 계속 오염물질을 내보내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제 1858년에 런던 대학질환 사건인데, 어쨌든 런던 내에 모인 하수를 계속 이제 템즈강으로 보내다 보니까 템즈강이 계속 어쨌든 오염물질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858년에 이제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가뭄이 한 2년 정도 계속 들면서 템즈강 수위가 낮아져요. 템즈강 수위가 낮아지면 이제 템즈강 수위는 낮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쓰고 버리는 하수의 양은 줄어들지 않을 거잖아요. 뭐 가뭄이 들건 뭐 홍수가 나건 사람이 버리는 하수량은 거의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템즈강 물보다 이제 그 템즈강에 버려지는 하수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이 하수 악재가 온 도시에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악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악취가 이 심한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뭐 의회 이제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연기된다던가, 또 의회에서 이제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커튼을 막 표백분으로 적신다던가 뭐 이런 식의 각종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해결하려고 한 게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깨끗하게 처리하자, 뭐 하수 농장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좀 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런던이 이렇게 있으면은 런던 외곽까지 파이프라인을 길게 뽑아서 하수를 버리는,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이런 하수를 그냥 봇대에 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런던 하수도 시스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파리 이야기를 할 건데, 파리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파리 같은 경우도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계속 모여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용했던 샘이나 우물 등 자체 수자원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상수도 시스템을 건설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당시에 파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우르크 운하를 건설하게 돼요. 이게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파리가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르크 운하를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멀리 떨어진 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파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23년에 이제 운하 건설하고 공공 수도 시스템을 확립해가지고 시내 전역에 분산된 84개소의 분수에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제가 분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리에서도 초기에는 이 분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래도 도끼 이론이 아직까지는 대세다 보니까 거리 청소를 빨리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수 시스템 바탕으로 이제 하루에 2번씩 1시간 정도 거리에 방류해서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집까지 이제 수도를 끌고 와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현재는 이제 상수도 및 신식수로 이런 우르크 운하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흔적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중 처리 구조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수는 파리 지하 하수관을 통해서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대변과 소변은 오물 구덩이에 모아서 이제 비료화해서 이 뿌드레뜨라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료화시켜서 이거를 인근 농장으로 보내서 비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변과 소변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 손 씻고 버린 물, 뭐 세탁하고 버린 물, 뭐 설거지하고 버린 물, 뭐 이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변과 소변이 함께 들어간 런던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염이 좀 덜했겠죠. 그 오염이 좀 덜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관광지로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 하수 이렇게 관광 다리는 뭐 파리 지하도 보트 투어 이런 것들이 당시에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런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서 뭐 지금으로 하수도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하수도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레미제라블을 아시죠? 뭐 장발장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빅토르 위고가 썼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은 이제 장발장이 이제 자기 딸 연인인 마리우스를 이제 업고 하수관을 통해서 탈출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이런 거대한 파리 지하 하수관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썼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장발장이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죠. 어쨌든 그래서 파리에 이제 하수도가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도 본격적으로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제 목욕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소변 내에 이제 수분이 증가하게 되죠. 아무래도 물로 씻전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수분이 증가하다 보면은 이게 비료화가 어렵게 돼요. 이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이제 비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수분이 많으니까 증발시키기에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료화가 어렵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수도로 유입시키니까 당연히 앞에서 런던에서도 그랬듯이 하수량이 증가하고 악취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파리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바다 건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윈 체드윅이 런던에서 이제 제안했던 하수 농장이 파리에 적용돼서 운영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하수 농장 운영했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 외곽에 하수 농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하수도를 보내서 비료로 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하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 농장 아이디어를 채택하고요. 이때 이제 사람들도 하수가 흙에 스며들면서 그 오염물질이 제거됨을 알았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파리에 나오는 하수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너무 좋은데 뭐 세상의 일이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하수 농장 성공 이후에 이 수세식 화장실을 더욱더 이제 연결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 써도 괜찮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하수도 시스템이 그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하수도 시스템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오물구덩이는 폐쇄가 되죠. 근데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도시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 하수 농장에서 이제 그 하수 농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려면 그 하수 농장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 농지가 결국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외부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하수 농장 확장 프로젝트로 뭐 해야 된다. 이게 하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거절되고 더군다나 이제 비료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하수를 그 농장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더 되게 싼 값으로 비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확장 프로젝트도 무산되고 점점 비료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기존 하수를 통해서 대변과 소변을 내보내서 그냥 처리하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파리 근처의 센강이 엄청나게 오염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하시러 가져온 건데 그 하버 보슈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이 이제 독일의 화학자들인데 이 두 사람이 공기 중에 이제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화학 공법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비료를 엄청나게 값싸게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비료를 엄청나게 값싸게 구할 수 있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반면에 이것 때문에 이제 하수 농장이 망하면서 하천의 오염이 더 심해지는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근대에 이어서 이제 근현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제 미국으로 옮길 건데 미국에 이제 이렇게 메리맥 강이 흐르는 지역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로웰과 로렌스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지역에 이제 장티푸스가 발병하게 돼요.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서 전염되는 이제 티푸스균이 원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 왜 이런 장티푸스가 전염되고 있나 퍼지고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상류에서 어쨌든 이렇게 도시들이나 이런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보내는 하수가 그대로 여기서 이제 상수로 이용되면서 여기 창수가 오염되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마시고 음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티푸스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티푸스균을 보균한 사람에 의해서도 이제 전염되기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뉴스 기사에 티푸스 뭐 메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총 53건의 장티푸스 전염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뉴스에도 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직업이 뭐 요리 뭐 아니면 가정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장티푸스 보균자였는데 발병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코로나 때도 균을 갖고 있지만 발병을 하지 않아서 그냥 되게 건강해 보이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장티푸스를 전염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병원에 갇혀 지낸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티푸스가 이제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두 지역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로엘 지역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제 지하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메리맥 강을 상수로 이용하는 대신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로렌스인 거예요. 이 로렌스는 당시에 이제 지하수도 없고 근처에 그래서 상류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가져오자로 하기에는 요게 이제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심각하고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정수장을 건설하자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수장을 건설하고 정수장에서 물을 한번 정화해서 공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뭐 이렇게 구국의 결단처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자연에 의한 자정작용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이 자정작용이란 게 자연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능력인데, 당시 과학자들이 이 자정작용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수를 내보내도, 아무리 이제 하수를 내보내도 자연에서 알아서 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엄청나게 많은 하수를 내보낸다고 해도 그 하류에 있던 로렌스 지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티푸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이런 믿음이 깨진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수장을 건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런 유럽에서 이런 모래 여과 필터를 쓴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걸 쓴다고 하니까 미국에도 한번 도입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미국에 몇 번 도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어떨 땐 안 좋고 어떨 땐 좋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를 얻고 있지 못했는데, 그 매사추세츠주의 보건국 로렌스 시험소에서 이 모래 필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수 농장에서도 물이 이제 흙을 통과할 때 이제 수질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이제 주목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의 원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모래 필터를 통해서 물을 정화하면 요 모래에 의해서 그 오염 물질이 이제 껴가지고 이제 제거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모래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여기 이제 미생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그 물 안에 있는 뭐 병균이나 세균이나 오염물질들이나 이런 걸 먹고 포획하고 이래가지고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모래 필터를 이용한 정수장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렌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래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정수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 장티푸스 발병률이 80%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두니까 이거를 이제 연방 정부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효과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그래 그럼 이거를 미국 전체에 보급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수 시스템이 성공한 이후에 미국 전역의 정수장의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1900에서 1947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47세에서 63세로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할 때 의학의 발전보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더 늘려준 기술이 이런 상수도 정화 시스템, 정수 기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래를 통해서 물을 천천히 빼가지고 정화하는 거를 완속 여과 필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완속 여과 필터가 뭐 이런 식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문제점도 있는 게, 어쨌든 이게 모래 틈 사이로 물을 통과시켜서 물을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는데 뭐 모래 사이에 물을 통과하는 게 이게 쑥쑥 빠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이걸로 대도시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래 필터가 엄청나게 넓고 많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통해서 이제 물을 정화하려면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모래 사이에 뭐가 낄 거잖아요. 이 모래 사이에 뭐가 끼면은 당연히 이제 그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럼 물 정화 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요 위를 이렇게 한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직접 흙을 걷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차를 통해서 모래를 한번 긁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은 입자가 많은 물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있다가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당시 이제 미국에 있는 화학회사 중 하나에서 화학 물질을 첨가해서 이런 작은 입자들을 뭉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염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화학 물질을 넣고 잘 저어주면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옛날엔 요 작은 알갱이를 여기로 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잘 막히고 이랬는데 이제 이 커다란 것만 이제 걸러주면 되니까 거친 모래층으로도 이제 좀 모래층 입자가 커도 이제 잘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모래를 이제 작은 게 아니라 좀 더 큰 걸 쓰기 시작하려 하면서 이제 급속 여과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정수장에서는 이런 완속 여과 시스템도 물론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급속 여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좀 거친 물을 써서 처리 속도가 빠르게 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에 있는 뭐 이런 입자나 이런 고체 물질, 이런 덩어리 물질들은 제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생물이 어쨌든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도 뭔가 경험적으로 미생물의 존재는 알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뭔가 이렇게 소독 관련된 이런 행위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 4000년에는 뭐 고대 언어로 물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던가, 아니면 물을 마실 때 은과 구리를 첨가하는 것도 병균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진다던가, 뭐 그래서 이제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이제 끓인 물을 은으로 만든 병에 보관해서 마셨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생물이 소독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이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를 대량으로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도시로 공급할 기술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안톤 필리스 판 레이엔후크라는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최초로 미생물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차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미생물들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싹싹싹 죽일 것인가, 소독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계속했는데,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염소가 꼽혔다고 해요. 그 과거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이제 염소가 사용된 적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염소를 이용하면 물을 소독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인식돼가지고, 처음에 바로 이제 사람이 마시는 물에 투입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염소로 물을 소독해가지고 가축들을 먹여봤다고 해요. 그래서 가축들을 먹여보니까 이 가축이 뭐 이렇게 뭐 먹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는 게 막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2년에 본격적으로 염소를 연속적으로 물에 투입해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들을 소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이 이제 최초로 이제 발명된 염소 소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용품으로 팔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캠핑 용품 보시다 보면 한 알만 넣으면은 물이 깨끗해져서 마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통 알갱이 같은 게 보통 염소 덩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넣으면은 순식간에 염소가 쫙 퍼지면서 물 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들을 다 죽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염소 소독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현재 정수장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쭉 있고, 여기 이제 여과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래로 이렇게 여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갱이를 제거한 다음에 염소 투입해가지고 미생물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정수장 시스템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이제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버보슈 공정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하수 농장에서 하수를 처리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수를 막 하천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하수가 상류에서 방출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이제 하류에 있는 도시로 직격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방류된 그 하수가 하류에 있는 도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급수원을 찾거나 정수장을 건설하거나 이렇게 된 거고, 하지만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되게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의 필요성이 이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무래도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물에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좀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좀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시카고 사례인데, 여기 이제 미시건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시카고예요. 근데 여기 시카고가 있는데, 여기 시카고가 아무래도 여기 호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요 물을 퍼다가 이제 상수로 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 미시건 호수에 있는 물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이상함을 느끼죠. 왜냐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미시건 호수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고, 여기가 우리가 쓴 다음에 대변과 소변과 하수를 다 이렇게 강에 버리면 이 강이 흘러서 다시 미시건 호수로 가죠. 그럼 우리가 다시 미시건 호수를 끌어다 쓰고 또 버리고, 이러면 내가 싼 똥과 내가 싼 오줌을 버린 데서 다시 퍼올려서 또 버리고 퍼올리고, 약간 기분이 슬슬 이제 나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분이 나쁘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카고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운하를 길게 파고 이 뚝을 쌓고 해가지고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미시건 호수로 흘러가야 되는 물을 방향을 틀고 여기 운하를 이렇게 길게 파가지고 이게 저 밑에 하류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강을 역류시키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카고 하수가 한 400km 흘러간 다음에 이 세인트루이스 지방
바로 상류로 이제 상류의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운하를 파놔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인트루이스 지방 사람들은 아니 니네가 버린 하수 니네가 해야지 왜 갑자기 그걸 우리한테 던지고 있냐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항의를 하죠. 항의해도 말 안 되니까 소송을 겁니다. 근데 소송을 걸어도 이게 원래 재판하는데 막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와중에 이거 공사를 완공해가지고 흘려보내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세인트루이스에서 재판이 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망했네, 우리는 이제 시카고에서 버린 똥물 먹고 살게 생겼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내려오는 물을 보니까 깨끗해요. 보니까 이게 그 400km나 흘러가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정작용 효과가 잘 발휘돼가지고 시카고에서 버린 하수가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지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카고 하수 이렇게 버린 게 한 80km 정도 흘러가니까 얘네들이 깨끗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자정작용의 힘인데, 이 수계 내의 미생물들이 이제 산소를 소비하면서 오염물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호기성 분해라고 하고, 또 산소가 모두 소비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당장은 이 호기성 분해, 혐기성 분해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다음 시간쯤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물이 흐르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계속 녹으면서 하천이 정화되고 원상복귀되는 걸 이렇게 자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자정작용이 100% 이제 잘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하수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초기의 하수 처리 시스템은 보통 이모프 탱크라고 하는데,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정화조가 요 이모프 탱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수를 여기다 담아놔요. 그 다음에 악취나 기타 가스는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밖으로 날립니다, 위로. 그리고 고형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고형물들은 바닥에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중간에 끼겠죠. 이것만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모프 탱크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이제 뭐 원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이제 하수 처리 시스템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뭐 가스 날리고 고형물 바닥에 깔아앉힌다고 여기가 완전히 정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좀 냄새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해안가 에 있는 지역에 많이 설치돼 가지고 좀 바다 멀리 상층수를 빼는 형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단속 여과 필터라는 건데, 이 내륙 지방 뭐 이모프 탱크는 뭐 해안가에 어쨌든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륙 지방에도 얘를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속 여과 필터라는 게 그래서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하수 농장에서 토양을 통과한 물이 깨끗해지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하수농장은 이제 농사 짓는 김에 하수 처리한다는 느낌으로 농작물 막 있는 거 위에 이제 하수를 들이부어가지고 정화를 했잖아요. 이 단속여과 필터는 근데 아예 그냥 농사 때려치고 온리 하수 처리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수농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좋은 토양에 농작물도 심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농사 때려치고 이제 하수 처리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래사갈만 쫙 깔아가지고 그냥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수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에 이제 영양분이 많아야 되니까 무조건 하수를 많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처리율이 낮았으면은, 단속여과 필터에서는 어쨌든 하수 처리하는 게 주요 목적이니까 산소 유지를 위해서 조금씩 천천히 부어서 처리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넓은 부지, 맨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맨 땅에 있는 곳에서만 하수 처리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수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나온 게 이제 살수 필터라고 하는데, 이건 단속여과 필터 약간 발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수를 뿌려가지고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이렇게 퍼가지고 콘크리트 조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 조에 넣고 그 위에 이제 하수를 뿌려가지고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래 필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조에다가 이렇게 흙이나 자갈 이렇게 배수 잘 되는 걸 깔아놓고 요 위에 하수를 뿌리는 거죠. 하수를 뿌리면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 자갈막에 이제 생물막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생물막이 형성돼서 요 생물막에 의해서 하수가 처리돼서 이제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여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에 있는 맨 땅에다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요 땅을 퍼가지고 콘크리트 안에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요런 시스템이 이제 살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 외에도 이제 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활성 침전법, 활성 슬러지법 요런 게 있는데, 이 자정작용에서 이제 산소 공급을 통해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건물 안으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딴 게 아니고 어쨌든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얘가 이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 정화하니까 그
계속 하수를 이렇게 이제 뭐 물탱크 안에 넣어놓고 계속 산소, 계속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줍니다.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요 안에서 이제 자정작용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정작용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수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 안에다가 하수를 넣고 산소를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줘서 미생물들이 하수를 처리하게 하고요. 그 후 처리되는 이제 하수와 세균은 침전도로 여기로 들어가서 고형물과 세균 집단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없어지게 되고, 얘를 이제 슬러지 일부로 다시 가져와서 또 여기서 활용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활성 침전법, 활성 슬러지법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수도 처리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조금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도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무렵에도 지식인들 중에서는 하수 처리에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아직 뭐 물놀이, 수환경, 환경보호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오로지 마시는 물이 안전해야 된다, 병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뭐 하수 처리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뭐 상수 처리에 투자하는 1달러가 하수 처리에 투자하는 10달러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고 훨씬 가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뭐 하수의 악취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이제 하수 처리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미국에서 이제 수질오염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뭐 여전히 하수 처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약속한 지원금이 조달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하수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가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약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침묵의 봄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요 약간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제 생명들이 죽어간다, 약간 이런 내용의 책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이제 쿠야오가 강의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딴 건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데, 유출된 게 이제 강으로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기름 성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에 둥둥 떠서 가고 있었는데 이 기름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강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다리를 태운다던가 이런 식의 엄청나게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책이 발간되고 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법으로 제정된 게 이제 1970년대 이제 다수의 환경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고요. 결국 하수 오염을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대중적인 합의와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수 처리장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요 두 가지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침묵의 봄이라는 거는 살충제가 생태계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죽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집대성한 책이고요. 쿠야오가 강의 화재 같은 경우도 화학물질이 강으로 유출되면서 강물 위에 불이 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게 화학물질이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또 뉴올리언스에서 상류의 이제 화학 공장 폐수, 뭐 살충제로 사용되는 DDT로 인한 암 발병률이 15% 정도 더 높다라는 게 이제 조사가 되면서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상수도는 과연 안전한가, 상수도는 화학적으로 안전한가 라고 해가지고 식수 내 이제 화학물질을 검사해 보다 보니까 발암물질이 약 90종 정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다른 발암물질에 비해서 이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이 이제 농도가 특히 많은 것이 발견됐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얘가 우리가 따로 넣은 것도 아니고 화학물질을 넣은 것도 아닌데 얘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조사를 했는데, 이 네덜란드 화학자인 요하네스 크루크가 염소 소독 과정,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염소를 넣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염소 소독 과정에서 이 염소가 이 물 안에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물질과 반응해가지고 발암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암 물질들,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하면은 생물학적 안정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염소 투입이 많아지면 어쨌든 미생물들 많이 죽이니까. 근데 염소를 점점 더 많이 넣을수록 화학적 안정성,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발암물질이 무섭다고 염소를 안 넣기 시작하면은 화학적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생물학적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미생물들이 많이 이제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요 많이 넣자니 이 발암물질이 걱정이고 적게 넣자니 이 미생물이 걱정이고, 그래서 적당량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적당량을 잘 찾아야 되고, 요런 걸 보통 우리가 염소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관련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낙동강 녹조 소독에 염소 발암물질 증가, 수돗물 비상,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가을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녹조도 이 미생물의 한 종류다 보니까 염소를 넣으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처리를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염소가 이제 발암물질을 생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많이 발생하면은 녹조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근데 염소를 많이 투입하다 보면 당연히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발암물질이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정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염소가 이렇게 발암물질을 생기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거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소가 어쨌든 소독약으로서 제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긴 해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물속에 남아서 세균에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걸 흔히 잔류염소라고 하는데, 상수도 정수장에서 염소를 넣어요. 그럼 염소가 이제 미생물을 잡고 일부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일부가 남은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수돗물에 따라서 가요. 수돗물에 따라 가다가 어쨌든 뭐 상수도가 배송되는 와중에 뭐 세균 같은 게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새로운 세균이 침투했을 때 얘를 또 소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물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또 뭐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 수돗물 뭐 잘 안 드시겠지만 마셔보신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어쨌든 수돗물 특유의 그 냄새가 나죠. 그게 이 잔류염소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수돗물 맛을 좀 떨구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물속에 남아서 세균에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 수돗물에서 그런 이상한 뭐 냄새가 나는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 물이 안전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유로 이제 미생물의 군집 형성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끔 뭐 욕조나 이런 거 보시면 뭐 미끌미끌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미생물들이 이제 군집 형성한 건데,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납관을 쓰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납관 내벽을 코팅하는 효과가 있어서 납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소가 어쨌든 발암물질을 만드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뭐 오존이나 UV나 이런 것들도 제한되긴 하는데, 뭐 오존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잔류 효과는 없고, 그리고 특정 화학물질을 만나면 여전히 이제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뭐 UV 램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그냥 소형 정수기에 거의 무조건 100%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을 소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램프인데, 그래서 여기를 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요 광선에 의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잔류 효과가 남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게 투과율이 낮아서 램프 근처만 소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 램프를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 이러면 얘는 소독이 돼요.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흐르고 램프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얘는 소독이 안 돼요. 그래서 램프를 박을 때 관 크기가 두꺼우면은 얘를 엄청나게 많이 박아놔서 이제 모든 물들이 얘를 스쳐 지나가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측정 장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세밀한 거, 점점 낮은 농도에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장비가 발전하게 되면서 관측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돗물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또 신종 오염물질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래도 어쨌든 뭐 좀 지났지만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는 신종 오염물질로 이게 PPCP, 이게 이제 뭐 의약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은 뭐 약품이 소변을 통해서 그 약품 안에 있는 물질이 다 우리 몸에 흡수 안 되고 소변을 통해서 일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약을 안 먹고 그냥 뭐 하수구에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계로 나가서 오염물질로서 역할하는 게 이제 PPC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건 워낙 유명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발견되는 신종 오염물질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뭐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신종 오염물질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내분비계 결합물질, 환경호르몬 이런 게 있죠. 이 호르몬이란 게 일종의 뭐 우리 몸에 있어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동공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 뇌에서 이렇게 호르몬을 쫙 나와라 해가지고 호르몬이 동공 커져라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면 동공이 커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인데, 이
우리 몸에서 나온 호르몬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물질인데 얘가 호르몬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뭐 동공 커져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신호가 안 보냈는데 얘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동공 커져라를 얘가 이제 막 붙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내분비계가 뭐 작용을 하거나 뭐 조절되거나 이런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물질, 이런 것들 보통 내분비계 교란 물질 혹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독성 물질은 이제 양이 독성을 결정했지만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소량으로 전체 발달을 이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야생 동물의 기형 문제, 뭐 다리가 여러 개 난다던가, 왜냐하면 올챙이가 다리 2개 나면 뭐 이제 뇌에서 이제 신호를 끊었는데 외부에서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리 더 나야 돼 해가지고 다리가 3개 4개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성 호르몬이 뭐 계속 되도록 이제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계속 이게 신호를 줘가지고 뭐 수컷이 암컷이 된다던가, 뭐 이런 물질들을 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약이나 합성 수지나 아니면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의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식수에 포함돼서 들어온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식수에 그 양이 유해할 정도로 많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신규 오염물질로 이제 그 사람들이 거론되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 기존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사실 기존 하수 처리 시스템은 하천에서 악취나지 않게 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게 한다, 딱 이 정도의 목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썩어서 악취나는 물질, 유기물 처리에만 되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수 처리장에서는 뭐 일부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이런 걸 없애고 있긴 하지만 얘를 완벽하게 방어해주는 그런 처리 시스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로 그대로 아직 방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상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도 상수 처리를 적용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신규 오염물질들이 이제 워낙 이제 그 검출되는 양이 적어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도 처리를 통해서 얘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물이 안전하니까 여러분 마시세요 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거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고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게 뭐 활성탄소나 오존이나 멤브레인, 이런 것들이 상수 고도 처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정수장에서 이제 고도 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탄소나 이제 멤브레인은 아주 작은 입자까지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오존 같은 경우는 워낙 강력한 산화력, 뭐 소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안에 있는 유기물질을 그냥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상하수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로써 이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